자, 시작할까요, 쌤들? 357쪽 아래 단락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의지 속에, 의지 자체를 연장하는 충동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베르그손이 의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자동성과 반하는 어떤 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인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게 그 자동성과는 다른, 그 힘인 거지. 그러니까 자동성은 힘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면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위치시킬 때 실제가 영속적 성장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창조임을 이해하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다면 이거는 그 생명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려 있음 속에서 계속 자기 변환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발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적 작품과 자유의 일부를 포함하는 모든 의지적 행위의 자발성을 나타내는 유기체의 모든 운동은 바로 그렇게 그 변화를 계속 자기 존재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이 창조인 거예요, 창조. 자, 그러므로 이제 뒤에 쭉 넘어가시고 이 3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아까 그 처음에 한 얘기 있잖아요. 중간. 3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언제나 단번에 뭐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어. 그 주어져 있는 거를 그게 어떻게 주어져 있고 왜 주어져 있냐를 추적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를 향한 어떤 여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전체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 그 359페이지 맨 아랫줄에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전히 주어져 있고 영원 속에서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본질 속에서 한 번에 창조되었다는 걸 이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면 창조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감, 성장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르게 되어감.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는 노화도 다르게 되어감. 그래서 성숙과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노화는 젊음을 잃어감이 아니에요. 다르게 되어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창조가 성장이라는 의미랑 혼합되면서 우리가 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361페이지의 위에 두째 줄에 우주는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다. 모든 것은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중. 청계고원의 10번째 고원이 되기 고원인데, 이제 그 되기 고원에 이제 온갖 철학자들 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한 꼭지가 베르그손의 기억. 베르그손 주의자의 회상.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게 왜 되기 고원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 베르그손이야말로 되기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들이 그 변화에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변화가 첨가되면서 무한히 변이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 하락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 보존 법칙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연력학,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베르그손은 어떻게 보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도 과학에서 보는 방식이 다르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가 아닌가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베르그손이 보기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362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냥 우주에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사실은 그 양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에너지를. 이 베르그손은 이렇게 봐요. 근데 오히려 베르그손이 주목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거는 뭐냐면 364쪽 보세요. 364쪽의 맨 위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떤 경향성으로서 이거는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양적인 게 아니라 요거야말로 어떤 운동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베르그손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364쪽에 위에서 일곱째 줄에 보시면 이 일곱째 줄 끝에 눈에 보이는 상호 이질적 변화들은 점차 희석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질적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질적 변화들이라는 게 엔트로피죠.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 거지. 근데 그 경향성이 이제 전체 양쪽에서 보면 굉장히 동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질적인 부분에만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다르게 되어감. 요것이 베르그소니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안정성이 점점 깨지는 방식이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무질서도의 증가잖아요. 그건 이제 질서가 흐트러지는 방향이죠. 근데 베르그소는 그걸 어떻게 해요?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이질적으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이 다 동질적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동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에 계속해서 그 어떤 경향성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질성, 이질적인 것으로의 변화성, 이 지점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7페이지 이제 봅시다. 36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실제가 진행하는 방향은 사실은 우리에게 해체되는 사물의 관념. 이 해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계속 무질서도의 증가? 다시 말하면 변화에 의해서 계속 침투되고 있음. 이게 해체되는 사물이지. 해체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계속 변화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여섯째 줄에 이러한 사물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과정과는 반대 방향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물리적 과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어떤 공간 속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하학적 질서를 따르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 기하학적 질서와 다른 방향, 그게 바로 물질이 해체, 다른 말로 하면 생성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기하학적 질서의 차원을 말해준다면, 베르그소니 보기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모든 것이 상호 침투 속에서 계속 생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생성의 과정이라는 건 결국 비물질적인 것이에요. 비물질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생성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물질적인 것이 취하는 완전히 또 다른 지속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물질, 마치 어떤 객관적인 뭔가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그 기하학적 질서를 가장 자기의 어떤 편안함의 원리로 취하는 지성이 만들어낸 것인 거고, 직관 속에서 보면 물질이라는 거는 그 자체 물질이라는 건 없죠. 모든 것은 침투하고 해체되고 생성되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직관의 영역에서는 물질이다 비물질이다 이런 거를 따로 얘기할 수도 없겠죠. 침투로서의 지속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불교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물질은 무엇이냐. 이 초기 불교는 약간 원자론 같은 입장을 취했거든요. 최소의 물질은 있다고 봤어요. 다만 우리가 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조건들이 화합한 것이지, 그게 오온, 촉수상 행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온, 5개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임. 근데 그 모임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 최소의 단위로서의 물질은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원자론적인 경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론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다 화합하는 거야라고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에 가서는 결국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없는 것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없고 의식도 없어.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가 없다는 걸 실체화하는 거거든. 또. 이 베르그손이 얘기한 것처럼 무를 얘기하는 거는 무아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아가 없는 거. 그럼 그건 여전히 그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또 무를 실체화해. 그러니까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아라고 하는 상태를 떠올린 다음에 지우는 거거든요. 여전히 또 하나의 단멸론이 돼. 막 허무주의에 휩싸여.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걸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유식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문제처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역에 대한 해석도 이걸 더 리적으로 해석하느냐, 기적으로 해석하느냐,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그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뭐 더 리적으로, 더 기적으로 뭐 여러 개 설명하는 방식이 나온 거겠지.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뭐냐? 물질이라는 것은 의식의 그 이완이다. 그래서 기하학적 질서를 공간화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을 물질인 건데, 근데 저 의식의 수축, 긴장 상태 속에서 보면 그냥 생성만 있을 뿐인 거죠. 물질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물질이라는 건 관념이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다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음악이 악보의 방향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뭘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뛰어난 애들은 다 악보화할 수 있다며. 음악을 들을 때 그걸 악보화하는 요 방식과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이 이루어지는 순간 뭔가 이 어떤 구분 상태가 사라지는 진짜 음악에 심취하게 되는 어떤 방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음악을 듣는 방식인 거지 음악과 무관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취하는 길이 다르지만 이 두 가지가 대립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제 그 역 방향을 취하면 367쪽의 아랫단락에 우리의 모든 분석에 의하면 그럼 생명은 뭐냐? 물질이 내려온 사면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 공간과 그 기하학적 질서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신의 힘, 애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진행 과정을 단지 중단함으로써 물질을 창조하는 물질성. 그 의식이 그냥 그렇게 공간에 늘어져 있는 걸 보려고 할 때 의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자동적인 것에 의해서 작동할 때가 물질성이라면 그 반대의 역과정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창조적인 그 필연적인 이 생명의 원리로 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성의 표면에서 진화하는 생명은 물질에 부착돼 있다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죠. 물질에 부착돼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물질에 뭔가가 이게 더해지는 거죠. 이 생명이 순수 의식이라면.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그냥 의식과 거의 동일할 수 있어요. 또는 차라리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느냐? 이게 unconsciousness라고 안 하고 슈퍼 컨션스라고 얘기하죠. 초의식.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의식이라고 얘기할 땐 약간 지성적인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초월했다는 점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생명이라는 건 순수한 창조적 활동성, 지성이라는 의식의 측면이 아니라 순수한 창조적 활동성, 이걸 가지고 의식의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명은 무기물질의 일반 법칙에 종속된 유기체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에 덧붙여 있지만 그 신체의 질서를 초월하는 이게 진짜 생명의 더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생명은 말하자면 어떤 힘이다.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그 힘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이 신체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오토매틱한 이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물질적 변화의 진행을 멈출 순 없지만 물질적 변화의 진행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물질과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 물질적인 것을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건. 언제나 생명이라는 건 그 물질에 부과되어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작동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것의 어떤 속도를 이렇게 완화할 수는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오래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여지가 생겨나는 거야. 우리가 신체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생명력 자체가 그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몸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우리의 의식에 대한 통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차원을 약간 이 변화의 여지? 이거를 갖출 수는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체적 차원에서는 생명이 중단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열반에 드셨다. 그러니까 지금 티베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대요. 돌아가시면 의학적으로는 다 정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태래요, 몸이. 근데 3개월 정도가 썩지 않고 있거나 많게는 7개월 막 이렇게 썩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지. 그건 계속 거기에서 지금 뭔가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베르그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물질적인 어떤 것에 부착되어 있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작동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능동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진화는 어떤 최초의 충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 엘랑비탈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 최초의 충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무기물질의 상태로부터 분기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4장까지 다 하고 나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베르그손이 보기에는 이 생명이라는 건 잠재력인 거고 그 잠재력이 가능성하고 다른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가능성이라는 건 이미 뭔가가 결과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결과와 유사한 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애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유사한 뭔가를 찾는 거지. 제가 옛날부터 뭐가 있었지. 이렇게 이미 결과한 것과 유사한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재성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잠재성이라는 것의 본질은 분화하는 거예요. 분화. 되고 난 것에서 이렇게 역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성은 언제나 폭발이에요, 폭발. 이게 분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물질로부터 그 무기물질이 적응하는 것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 만들어진 거지. 분화야. 그게 폭발이에요, 폭발. 그리고 그 폭발이라는 것이 엽록소의 기능, 그 다음에 감각운동적 체계, 이게 다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되는가? 이게 태양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68페이지 맨 아래줄에 생명은 경향들이 분리되기 이전에 최초의 충동 속에서 그 최초의 충동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다르게 분기하는 힘으로써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분화되더라도 그 분화되어서 다른 길을 택한 것들은 여전히
다르게 분화될 수 있는 힘을 내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또 다른 조건 속에서 어떻게 분기되어 갈 것인가라는 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인간은 진화를 완성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진화 속에서 되어가고 있는 상태일 뿐인 거야.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다다른 게 인간이라는 것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진화를 형태랑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형태는 결과예요. 베르그손이 진화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그 뭐로 결과하든 간에 그 결과 속에서 이 여전히 되어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르게 될 수 있는 힘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게 소멸되면 진화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핵심은 결국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대의 진화론을 비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당대의 진화론은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인간이 뭐보다 덜 진화한 것과 더 진화한 것, 결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형태로. 근데 베르그손은 분기된다고 하는 것 속에 분기될 수 있는 잠재력, 이것이 진화의 본질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생명은 경향들이 분리되기 이전에 최초의 충동 속에서 보았을 때는 생명이 없었다면 소실되었을 무언가를 축적하는 경향이고, 이러한 축적은 이제 이렇게 분기되면서 계속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369쪽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생명은 낙하하는 무게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비유는 낙하하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 과정에서 나아진 어떤 결과인 거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신체는 그 진화의 결과 물이죠. 이런 신체성인데 그런 물질성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되어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문제화하고 해를 도출하는 이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야. 비록 이런 인간이라는 신체성으로서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변화 속에서 계속 다르게 문제화할 수 있는 힘, 그게 그 무게를 들어 올리려는 노력과 같은 거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은 그 무게가 떨어지는 것에 계속 귀착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또 다르게 변이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서 내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게를 들어 올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 비유대로 하면 그렇게 병들고 늙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의 필연성, 그걸 우리는 어쨌든 다르게 사유하고 다르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차원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늦출 수도 있고, 상태를 다르게 가져가는 힘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필연성을 똑같이 겪지만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무튼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이제 뒤에 보시면 370페이지 아래에서 6째 줄 보세요. 자, 거기 뭐 얘가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생명은 계속 분출될 때마다 세계를 만들어. 위에 네 번째 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계속 분출하면서 분기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 아래에서 6째 줄에 보시면 해체되는 창조적 동작, 이 말이 전과 다르게 변이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예전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 자동적인 어떤 반응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아. 우리는 뭔가를 겪을 때마다 그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그 변화로부터 뭐
뭔가 사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문제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해체되는 창조적 동작이죠. 이런 것 속에서 물질에 대한 표상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적 활동성이란 역정된 운동 속에 있는 직접적 운동으로부터 잔존하는 것, 즉 이제 아까 늦출 수 있다. 그 늦추려는 노력이 무엇인가, 낙하하는 무게를 들어 올린다는 게 뭔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해체되는 실제, 이건 물질이죠. 해체될 거 아니에요. 물질은 계속 지속 속에서 침투되고 해체되겠죠. 해체되는 실제를 가로질러 생성되고 있는 실제, 이런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물질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냥 물질처럼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겪든 뭘 하든 이게 의미화하고 사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맞이하고 다르게 겪는다는 게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명의 가장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건 결국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의식이고 자유고 발명이고 이렇게 약간 동격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면 결국 생명은 의식이다. 창조고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생명 이퀄 의식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371쪽에서 이제 창조된 것과 창조하는 것. 위에서 6째 줄에 사물들, 상태들, 이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정신이 생성에 대해서 취하는 외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이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 지어진 것을 보는 거죠.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파랗다, 빨갛다, 상태. 사물이라든가 상태라고 하는 건 정신이 결과된 것만 보는 거야. 뭐로부터? 생성해서 사실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빨개지고 있음. 빨개지고 있음은 동시에 빨개지지 않고 있음을 내포해요. 되어가고 있음이라는 건 언제나 동시에 두 방향이에요. 빨개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빨개지지 않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건 뭘까요? 커짐. 커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커지고 있다와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아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현재가 지나감인 동시에 옴이기도 하잖아요. 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러니까 생성으로서의 현재를 점으로서의 현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닌 것이겠지만 생성으로서의 현재를 볼 때는 현재는 이미 지나간 것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잖아, 언제나.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커지다라고 하는 것은 커짐과 동시에 작아지기도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생성의 차원, 이런 이야기를 이상한 나라 앨리스와 스토아파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의미의 논리라는 책이에요. 그 들레즈가 쓴. 이제 거기 앞부분에 이제 생성이 뭐냐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지금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물들과 상태들이라는 건 사실은 생성에 관해서 계속 되어감만 있는 건데 그 되어감에 대해서 스톱 시켜놓고 이렇게 우리가 불어넣은 표상, 겉모습일 뿐인 거예요. 외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물들은 있지 않아, 사실은. 작용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그런데 뭐예요? 이게 스톱 시켜놓고 보면 사물들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관인 거죠. 372쪽에. 그러므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창조라는 건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고 행동이고 자유고 이 생성 자체가 생명이고 행동이고 자유고 이제 앞에 과정을 사고를 쫙 겪고 와서 보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건 생성이구나, 되어감이구나.
그것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구나. 373쪽에 중간 부분에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은 불가분의 흐름이고 그 물질을 관통하면서 생명체들을 절단해내는 생명 역시 흐름이다. 다 흐름이에요. 근데 그 흐름에서 물질은 생명과 모순돼. 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끊임없는 흐름을 일단 스톱시켜 놓은 거잖아요. 외관을 부여한 것일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기하학적 질서에 속한다는 점에서 생명과 물질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도 물질에 기대어서 물질에 부착되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유기체라는 건 그 두 흐름 사이의 타협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더하기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 더하기 생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유기조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신의 이완 속에서 기하학적 질서의 조작 속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그러면서 또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뭔가를 얻고 작용을 할 때는 거기에는 이미 지성이 판단하는 기하학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하학적 질서는 이 신체를 그런 방식의 흐름으로부터 절단해내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물질로부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체가 계속 살아갈 수 있기도 한 거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뭐가 있다?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체만 하더라도 계속 섭취를 해가지고 어떤 것은 내보내고 어떤 것은 자기 걸로 동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성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뭐냐면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주어진 이 조건의 온도와 습도와 모든 조건을 계속 새롭게 문제화를 하죠. 문제화를 하면서 계속 변이해 가잖아요. 그런 게 진화다. 379쪽에 그 약동이라는 건 그 폭발하는 힘인데 그 폭발하는 힘이 매번 장애물을 다 넘을 수 없다는 거는 우린 다 어떤 조건 속에서 문제화를 하고 그 조건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일정하게 조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게 뭐가 이미 내장돼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내장돼 있다는 걸 의미하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약동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다르게 분기하도록 만듭니다. 분기하도록 하면서 적응하면서 적응하다가 또 분기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380쪽에 보시면 진화에는 우발성의 몫이 크다 할 때 우발성하고 우연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우연이라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걸 우연이라고 하는 거고 우발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발성은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나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필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우연은 아니야. 이 우발성은 그런 뜻이에요. 일정한 어떤 조건 이런 몫이 크죠. 왜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을 맞이하게 되는가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개입돼 가지고 그런 조건을 예기치 않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진화하는 데는 그런 우발성이 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필연성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거죠. 변화 가능하고 비결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계속 축적하고 소비하고 축적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한다고 할 때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소비할 건가가 다 다르죠. 자, 그래서 384쪽에 이제 나의 인격은 하나인가 다수인가 뭐 이런 말 나오죠. 하나라고 하면 확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다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어떤 단일성을 느끼죠. 그러면서 나는 뭐다? 나는 중간에 복수적 단일성이다. 그러니까 유니트인데 이게 어떤 하나의 그 통일성 같은 것들을 이루고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 통일성 자체가 이미 뭐예요? 끊임없이 침투당하는 것의 결과로서의 통일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수적 단일성이지. 다수적 나인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의 단일성도 아니고 복수성도 아니야. 왜? 내가 그 외관을 볼 땐 나는 나잖아. 그런데 그 외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복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야. 굳이 말하면 여럿인 하나인 거지.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삶이고 생명이고 생명은 물질과의 접촉에서 맨 끝줄에 생명은 물질과의 접촉에서 충동이나 약동에 비교되지만 접촉하면서 그 접촉 속에서 계속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비교되지만 그 자체로 고찰되면 그것은 막대한 잠재성이고 수천의 경향들의 상호 침투다. 그 수천으로 되는 것은 상호관계에서 일단 외재화된 다음 공간화된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눴던 게 결국은 상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85페이지의 다섯째 줄 보시면 자, 물질은 잠재적으로 다수였던 것을 실제적으로, 이때 실제적이라고 어휘 쓴 거는 액추얼하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생명적인 차원에서는 다 뒤섞여 있고 상호 침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액추얼하게 하나의 유닛, 하나의 어떤 외관 이런 거를 취하면서 딱 분할적으로 나타나. 물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생명의 현실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결론이죠.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생명, 뭐 의식,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의식의 이완, 공간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 복수적인 것들로 된 복수성 자체인 잠재성의 하나로의 현실화 이런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체화, 어떤 것이 인디비주얼하게 드러난다. 인디바이디드하게 드러나는 어떤 개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물질. 왜냐하면 일단 그 개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현실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다수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물질 내지는 개체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간적으로 펼쳐지고 또 다른 이렇게 방향을 취하면 그 또 다른 방향 속에서는 상호 침투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쪽을 보느냐 저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질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두 개는 대립은 아니라는 거예요. 392쪽에 그 중간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의 차이는 다르다. 왜냐하면 의식은 생명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힘. 아까 진드기와 인간의 그 차이 같은 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적 의식이라는 게 동물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 지성이 작동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이미 생명력이 잠재적으로 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 부분에 393쪽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 보면 사회적 삶이라든가 사회적 유용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 뭐 일종의 장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성, 언어 이런 것들은 또 공간화하는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 안 돼. 이게 일종의 도움닫기 하는 발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딛고서만 여전히 우리가 공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화하는 것 속에선 여전히 뭐가 생명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것은 지성의 작동이잖아요. 근데 그 지성의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지성에는 뭐도 작동을 해요? 아, 이거는 어떤 거랑 이렇게 불교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데? 아, 요거는
내가 첫 번째 읽었던 의식의 실론에 대한 거하고 또 이렇게 맞물리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과거의 기억이 불려오기도 하고 과거에 의해서 침투되고 그 침투당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에 뾰롱뾰롱 별표가 생기죠. 이게 이런 거 아닐까? 갑자기 뭐가 하나가 이렇게 뻥 뚫렸다는 느낌도 갖게 돼. 이게 그 지성과 더불어서 그 지성의 작동 속에 이 생명력이 직관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지지 않고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잘 이용하느냐가 우리를 직관으로 안내해 주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성의 방식과 직관의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성이 직관에 이르는 가장 유용한 통로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지. 언어는 지성이야. 언어는 공간화해. 그래서 언어를 버리면 뭐 어떻게 사실라고 그러세요. 394쪽 맨 위에 언어가 사유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그 생각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삶 자체도 사회적인 삶에서 우리는 그 사회적인 것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또 힘을 내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성을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힘도 함께 작동하잖아요. 발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쫙 진화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394쪽에 맨 아래에서 넷째 줄에 인간이 진화의 종점이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끝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은 모든 진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이 거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분기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적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이 아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 생명은 본질적으로 물질을 관통하여 던져진 흐름이고 물질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흐름. 이럴 때 이제 물질이라는 건 일종의 무기물질, 우리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무기물질로부터 뭔가가 폭발한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저렇게 의식을 최대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질이라는 건 언제나 의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우리의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넘었던 최초의 장애물 있잖아요. 그 장애물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의식과 물질이 그런 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결론이 396쪽에 인간과 더불어 의식은 자신의 길을 따라왔다. 그래서 생명이 내부에 포함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와 함께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어쨌든 그 생명의 운동, 그게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자기 안에 보존해 왔다는 거거든요. 보존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분기시켜 갈 수 있었다. 진화의 다른 노선들 위에서는 생명이 함축하고 있는 다른 경향들이 길을 개척했다. 인간하고 다른 길. 그 경향들은 모두 상호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애초에 같은 폭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됐다는 말이 대립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그 일부를 아마 보존하고 있었을 테지만 극소량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사태가 진행되는 양상은 원한다면 인간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초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존재, 되어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스스로를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었으며 단지 자신의 일부를 도중에 버림으로써만,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택한다고 하는 건 다른 길을 버리는 거지. 근데 그 다른 길을 버린다고 해서 그 길을 버리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잠재력을
다 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르게 현실화시켜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분기하는 건 잠재력을 다르게 현실화시켰다.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조건을 다르게 문제화했다. 다르게 문제화한 것에 대한 해법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물도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이제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또 어떻게 자기에게 잠재해 있는 걸 다른 방식으로 분기할지 그건 알 수 없죠. 401쪽에 그런 점에서 의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자유롭다. 왜? 뇌 물질들이 되게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뇌 물질들에 따라서 의식이 그 자체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의 정신을 다 결정한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 그랬죠. 그 부분, 그 모든 것이 정보에 대한 판단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의식이고 그런 점에서 의식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다르게 이렇게 창발할 수 있는 힘, 이걸 창조라고 부르죠. 그런 걸 베르그손은 의식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물질 위에 놓여 적응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지만 물질과 기억에서 모든 기억은 작동하고 있는 신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물질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러한 적응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다. 지성은 행동하는 의식, 자유로운 의식을 향해 돌아서서 물질이 삽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틀 안에 껴맞춰. 이게 또 지성의 역할이기도 해. 그래서 지성과 직관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직관조차도 지성을 발판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직관으로 가는 발판으로서 지성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직관은 지속을 통찰하는 것이고 이 지성이라는 건 공간화된 질서를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하고 직관은 달라요. 철학자는 어떻게 지성으로부터 다른 방향을 취하는 그 직관, 이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가 철학자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지성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랬지 지성 자체가 직관이 취하는 방향과 같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 지성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지성을 어떻게 변화 속에서 열어놓을 수 있느냐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가지고 보면 지성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건 이 책의 내용을 탁탁탁 이해해가지고 정리정돈해서 베르그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시험 잘 보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건 지성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지성이 그 자체로 우리를 직관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은 잘 못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막 여기에서 접속이 일어나고 여기서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못 받긴 하지만 50점 정도밖에 못 받지만 여기에서 어떤 한 구절이 마치 스파크가 불러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어떤 하나를 이렇게 딱 통찰하게 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을 지성적으로 읽는 게 발판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능 대사가 금강경을 다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금강경의 한 구절 때문에 땔감 내려놓고 절로 간 거 아닙니까? 그 한 구절이 갑자기 와가지고 탁 꽂혔잖아. 저런 말이 세상에 있나? 저런 말이 뭔지 난 더 알고 싶다. 이런 거지. 그런 점에서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성을 열심히 발전시키는 게 지성적인 길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점수는 아닌 거야. 그래서 여전히 불교에서도 점수가 도노의 그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점수가 도노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여전히.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의 끝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질적으로 탁 다른 어떤 그 비약적인 게 있는 거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뻥 뚫리는 어떤 것이 신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성을 필요로 하지. 지성을 필요로 하고 지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지성의 목적이 직관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들 에세이 잘 쓰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